저는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를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 기둥이 부러지면서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불이 붙은 나무 판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꽃이 바람에 휘어지면서 제 외투 끝을 핥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제 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너무 세게 파고들어서 목이 아팠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널빤지 위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 끝이 보였습니다. 건너편 땅까지 3걸음, 발밑에서 나무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2걸음, 불꽃이 오른쪽 팔을 스쳤고 외투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1걸음, 발이 흙을 밟았을 때 등 뒤에서 다리 전체가 강으로 쓸려 들어가는 굉음이 울렸어요. 불붙은 나무가 검은 강물 위에 떨어지면서 치익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초만 늦었으면 아이와 함께 빠졌을 겁니다. 강둑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석 달 배기 아이 눈에 공포와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였어요. 제 이름은 한소라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남자의 아이를 업고 불타는 다리 위를 건너 북한을 탈출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참고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에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와 함께 탈출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소라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어요. 압록강이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그 도시. 강 건너편 중국 단둥시의 높은 건물들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곳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신의주의 봄은 짧고 여름은 습하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매서웠어요. 사계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한 건 가을이었습니다. 압록강변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계절. 아버지와 손잡고 강둑을 걸으면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신의주 화학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셨습니다.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다루셨지만 집에 오시면 나무를 깎으셨어요. 작은 칼 하나로 나무 조각을 새와 꽃과 물고기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7살 생일에 아버지가 깎아주신 참새 한 마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날개 하나하나 깃털결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 참새.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를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어머니는 신의주 인민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겨울이면 꼬부랑 할머니처럼 걸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려 드리면 아이고, 우리 소라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웃음은 맑은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미라. 저보다 4살 위. 언니는 어머니를 닮아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소학교 때 예술소조에 뽑혀서 무대에 섰는데 그때 언니가 부르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동요였는데 언니 목소리로 들으면 별이 정말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언니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 왜 우세요 하고 물으면 너무 예뻐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무대에 서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같은 것이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신의주에도 찾아왔습니다. 화학 공장에 원료가 끊기면서 아버지의 일이 사라졌어요. 약품이 없으니 화학 반응을 시킬 수가 없고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끊어졌어요. 공장은 텅 빈 건물이 되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 앞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이 없는 병원, 붕대가 없는 수술실. 주사기는 있는데
주사할 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환자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밤마다 우셨어요. 배급이 줄고 또 줄었습니다. 강냉이죽 한 그릇이 하루치 식사인 날이 이어졌어요. 그마저 없는 날에는 풀뿌리를 캐 삶아 먹었습니다. 풀뿌리는 쓰고 질겨서 씹어도 삼키기 힘들었지만 위장에 뭔가를 넣어야 했으니까요. 빈속으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데 그 통증이 잠을 쫓아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97년 봄이었습니다. 봄이라 산에 나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뒷산에서 나무를 캐다 기절하신 거예요. 마을 사람이 업어다 주셨는데 아버지 몸이 깃털 같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다부진 체격이셨던 아버지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어요. 영양실조에 폐결핵이 겹쳤다고 어머니가 진단하셨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간호원이 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의 이마를 짚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다 깎지 못한 채로 남은 나무 토막이었어요. 형태가 아직 안 잡혀서 뭘 만드시려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다 만들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기침을 하셨어요. 소라야, 네가 마저 깎아라. 다 만들면 보여달라. 아버지의 손에서 제 손으로 넘어온 미완성의 조각. 저는 나무를 깎을 줄 몰랐어요. 아버지처럼 칼을 쥐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마저 깎아라라는 그 말이 유언처럼 가슴에 새겨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어머니도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하시면서 본인은 거의 드시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 중에 가장 적게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드리시려고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시자 그 자리를 따라가시듯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어머니가 일하시던 바로 그 약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을 버티셨어요. 마지막 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언니를 잘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미라가 약하다. 네가 언니를 지켜줘라. 언니가 저보다 4살이나 위였는데도 어머니 눈에는 언니가 더 걱정이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의 약한 곳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마음이요. 14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18인 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부모 없는 자매가 신해주에서 살아남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뭐든 팔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몇 벌 안 되는 옷을 팔았고 아버지의 공구를 팔았고 집에 있던 솥까지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주신 나무 참새만은 팔지 않았어요. 그건 제 전부였으니까요. 언니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일이었어요. 신의주는 압록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었으니 밀수품이 넘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국경 도시의 장마당에는 중국산 과자, 옷감, 약품, 건전지, 온갖 물건이 비공식 경로로 흘러들어왔어요. 언니는 그 물건들을 받아 되팔면서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18이 되던 2001년에 보이부 산하통신기술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과 물리를 잘했고 손재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게 계기였어요. 아버지의 피였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능력이 유전된 거예요. 통신 장비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전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암호를 해독하고 교신 내용을 기록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았어요.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배고픔도 외로움도 잠시 멀어졌으니까요. 보이부 통신부서에서 일한다는 건 양날의 칼이었어요. 배급이 일반 시민보다 나았습니다. 쌀밥은 아니어도 강냉이밥에 된장국이 매일 나왔고 가끔 고기도 배식되었어요. 그 대신 비밀을 안게 되었습니다. 보이부 통신 내용에는 탈북자 추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국경을 넘었고 누가 잡혔고 누가 처형되었는지 그 정보가 매일 제 귀를 통과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를 바꿔놓았어요. 사랑으로 바꾸고 배신으로 부수고 그리고 끝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철수였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배신당하고 그리고 상상도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윤철수를 처음 본 건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보이부 통신부서에 배치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신의주 보이부 청사 뒷마당에서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가 한소라 통신원이요?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이 대위였어요. 젊은 대위.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각이 져 있었고 눈썹이 짙었어요. 인매가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얼굴이 아니라 눈이었어요. 눈동자가 깊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맑은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 윤철수 대위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서 소속으로 부임했소. 통신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고 왔소. 장비 설명을 해드리는 동안 철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이 주파수대의 감도는 어떤가? 이 안테나의 수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암호화 방식은 어떤 체계를 쓰는가? 기술적인 질문들이었는데 수준이 상당했어요. 통신을 전공했냐고 물었더니 군사대학에서 통신 과목을 이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론은 알지만 실무는 처음이라 배워야 할 게 많다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대위가 통신원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첫인상에 찍혔어요. 그 뒤로 철수와 매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니 당연한 거였지요. 철수는 통신 감청 업무를 맡았어요. 국경 지역의 불법 통신을 감청하고 탈북 시도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비를 다루고 철수가 분석하는 구조였어요. 함께 야간 당직을 설 때가 잦았습니다. 밤 당직은 길고 고요했어요. 교신이 뜸한 시간대에는 할 일이 없어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철수의 고향은 평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교원이었다고요. 평양에서 자라 군사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보이부에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양 출신이 신의주 변방으로 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건 묻지 않았어요. 보이부에서는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철수가 먼저 제 이야기를 물어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고난의 행군 때.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보이부에서 감정은 약점이 되니까요. 철수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나도 형을 잃었소 하고 말했습니다. 형이 군 복무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무슨 사고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의 사고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상실을 나누면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는 빨리 가까워지는 법이에요. 서로의 약한 곳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2년 봄이 되면서 저는 철수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당직실에서 철수가 커피를 타주면 손가락이 닿을 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커피라고 해봐야 볶은 강냉이를 갈아 물에 탄 것이었지만 철수가 건네주면 그게 진짜 커피보다 좋았어요. 철수의 손이 컸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컵을 쥐는 모습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밤 당직 때 철수가 갑자기 소라동무하고 부르더니 질문을 했어요. 행복한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주시던 밤, 어머니가 허리를 두드려 달라며 웃으시던 오후, 언니가 노래를 부르던 무대. 그런 순간들이 행복이었다면 행복한 적 있어요. 오래전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래전이요. 그 뒤에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소. 왜냐고 물었어요. 동무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보이부 당직실 형광등 아래에서 강냉이 커피를 마시면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21살의 봄을 통째로 물들였어요.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보이부 내에서 연애는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없는 관계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당직실에서만 우리였고, 밖에서는 남남이었어요. 눈빛 하나, 손끝 하나로 마음을 주고받는 비밀 연애. 위험했지만 그 위험함이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된 것은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요. 2003년 여름 철수가 저한테 비밀을 하나 털어놓았어요. 야간 당직되었습니다. 교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철수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라, 나한테 말할 게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마르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겠소. 평양에서 여기로 온 건 좌천이 아니오. 임무요. 임무라는 단어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보이부 대위가 평양에서 신의주로 온 특별한 임무,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국경 지역 탈북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요. 밀수와 탈북을 돕는 브로커 조직을 색출하여 소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신의주에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에 제 언니가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언니 미라가 장마당 장사를 하면서 중국 쪽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물건을 들여오려면 국경 너머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밀수를 넘어서 탈북 지원 네트워크와 닿아 있다는 건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직접 말해주었어요. 오빠 한 사람이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탈북도 알선한다고 하더라. 나는 물건만 넘기는 거니까 걱정 마라.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보이부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엮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철수가 그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다. 언니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제가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피를 나눈 언니 사이에서 제가 다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니한테 경고해야 하나. 그러면 보이부 기밀을 누설하는 거고 반역 행위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러면 언니가 잡힐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 모두 파멸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를 찾아갔어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언니한테 조심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중국 쪽 거래 당분간 줄여라. 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하고 둘러댔습니다. 언니가 빤히 쳐다보더니 너 뭔가 알지 했어요. 언니는 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보이부에서 일하는 동생이 조심하라고 하면 이유를 묻기보다 일단 따르는 게 현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03년 가을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철수의 수사가 진척되고 있었어요. 네트워크의 중국 쪽 연결고리를 몇 명 특정해냈고 신의주 쪽 협력자 명단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 감청 기록을 정리하면서 그 명단에 언니와 연결될 수 있는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지 전전긍긍했어요. 아직은 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철수와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철수가 언니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저는 그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직실에서 철수가 제 손을 잡을 때 그 큰 손의 온기가 온몸에 퍼졌어요. 동시에 이 손이 언니를 잡아넣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사랑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게 제 22살의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가 당직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라, 나는 이 임무가 끝나면 동무한테 정식으로 결혼 승인을 올리겠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혼.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이 임무가 끝난다는 건 네트워크가 소탕된다는 뜻이었고, 그건 언니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야 한다고요. 장마당 뒷골목에서 만났는데
언니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소라야, 나 큰일 났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에 중국 쪽 연결책이 잡혔다고요. 중국 공안에 넘겨졌는데 그 사람이 신문 과정에서 신의주 쪽 이름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언니 이름이 불리면 끝이었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도망쳐야 하나?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강 건너로. 중국으로. 거기도 잡히면 안 되잖아. 중국 넘어서 더 가야지. 더 먼 데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제 인생이 뒤집어지는 대목입니다. 언니의 눈에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라야, 나 혼자가 아니야. 아이가 있어. 아이요? 언니한테 아이가 있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달 전에 낳았어.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물었어요. 대답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윤철수야. 그 이름을 듣고 나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마당 골목의 소음이 사라지고 언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철수, 제가 사랑하는 남자. 결혼 승인을 올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언니의 아이 아버지라니.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라야, 듣고 있어? 언니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꼈는지 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너 혹시 그 사람 알아?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모른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답을 해버린 거예요. 언니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어졌어요. 언니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이 보였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고통. 소라야, 너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마당 골목에서 울음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고, 보이부 직원이 우는 모습이 목격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집에 갈게.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으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으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우는 법을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울음은 소리 없이 해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동안 머릿속으로 시간을 되돌려 봤어요. 철수가 언니를 언제 만난 건지, 나중에 퍼즐을 맞추듯 추론해보니 윤곽이 잡혔습니다. 철수가 네트워크 수사를 위해 장마당 쪽 접촉을 넓히던 시기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였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 물건을 취급하는 언니를 발견했을 겁니다. 수사 대상으로 접근했다가 관계가 달라진 건지 처음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의도였는지 저는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사를 위해 접근했지만 접근한 상대에게 진짜 마음이 간 것, 임무와 감정 사이에서 둘 다를 놓지 못한 것,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한다고 아픔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든 거니까요. 그것도 제 언니와요. 다음날 철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직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했어요. 통신 기록을 정리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교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철수가 옆에 앉아 감청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 건지. 소라 동무, 오늘 안색이 안 좋소. 괜찮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보이부에서 4년을 일하면서 표정 관리는 익혔거든요. 감정을 숨기는 데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으깨지고 있었어요. 유리가 깨지듯이 천천히 금이 가면서 파편이 안쪽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뒤 언니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언니 집에서 만났습니다. 장마당 근처의 작은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보였습니다. 요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3달 된 여자아이, 잠들어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입술이 조그맣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양이처럼 작았어요.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분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움이어야 했어요. 이 아이는 철수의 배신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미워할 수 없었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어머니인지 이 아이는 고른 적이 없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어. 별처럼 빛나라고. 은별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은별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언니가 앉아서 제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네트워크 수사 과정에서 언니를 접촉한 것이 시작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정보 수집 목적이었지만 만남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변했다고 했어요. 철수가 먼저 마음을 드러냈다고요. 위험한 일에서 손을 떼라 도와주겠다. 그 말이 장마당에서 매일 불안 속에 살던 언니한테는 구원의 줄처럼 느껴졌다고요. 언니는 제가 철수와 사이라는 걸 몰랐대요. 보이부에서 같이 일하는 건 알았지만 연인인 줄은 몰랐다고요. 소라야,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미라가 약하다고 하신 게 이거였어요. 다가오는 손길을 의심하지 못하는 것. 그 뒤로 철수를 피했습니다. 대면을 최소화했어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주했고 당직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교대표를 조정했습니다. 철수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피하냐고 물었지만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2003년 12월이 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철수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네트워크의 신의주 쪽 핵심 인물 2~3명을 특정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단계였습니다. 통신감청 기록을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명단을 보게 되었는데 세 번째 이름에서 숨이 떴습니다. 한미라. 언니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철수가 올린 보고서에 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을 접었습니다. 사랑, 배신, 분노, 슬픔 전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었습니다. 언니를 살려야 했어요. 은별이를 살려야 했어요. 체포 전에 빼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머릿속으로만. 종이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통신원이 탈북을 도우면 총살감이에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됐습니다. 체포 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사흘 뒤인 12월 18일 새벽에 동시 체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흘 안에 언니와 은별이를 압록강 건너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 언니를 만났습니다. 은별이를 안고 온 언니한테 말했어요. 내일 밤에 강을 건너야 해. 체포 영장이 나왔어. 이틀 뒤면 잡으러 와.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별이를 아는 팔이 떨렸습니다. 나는 못 가. 보이부에서 바로 이상을 감지해. 내가 사라지면 네가 도망친 걸 연결시킬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어야 네가 안전해. 그때 언니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소라야, 은별이를 네가 데리고 있어줘. 무슨 소리야? 나 못 간다고 했잖아. 아니 내 말은 나는 혼자 가는 게 빨라. 아이 없고 얼음 위를 건너는 건 위험해. 중국에서도 아이가 울면 들킬 수 있고 나 혼자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중국 쪽에 연결이 있으니 거기서 자리 잡으면 아이를 데려갈 방법을 찾을게. 논리적이었어요. 차가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니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공포. 아이와 함께 잡힐 경우 둘 다 끝나지만 따로 있으면 한쪽은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계산. 어미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는 것처럼 위험에서 밀어내려는 본능. 은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3달 된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제 검지를 감쌌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작은데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도요. 알겠어. 내가 맡을게. 언니의 얼굴에 안도와 비통이 동시에 스쳤어요.
은별이를 한번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은별아, 이모한테 잘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게.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아이가 불안해하니까요. 언니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소라야, 철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복잡한 사람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언니가 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다는 소식은 약속한 방법으로 전해졌어요. 장마당의 특정 좌판에 빨간 천이 걸려 있으면 무사히 건넜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장마당을 지나가며 확인했어요. 빨간 천. 언니가 살았습니다. 12월 18일 새벽 동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라의 이름은 명단에 있었지만 한미라 본인이 없었어요. 도주한 거였습니다. 보위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위부 청사 뒤편 연료 창고 근처였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 곳,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철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한미라가 도주했소. 그 사람이 소라 동무의 언니라는 거 알고 있소. 언니를 아는 것뿐 아니라 아이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정보가 유출된 건 동무밖에 없소. 체포 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고 한미라와 혈연 관계인 사람은 동무뿐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체포할 거예요? 물었습니다. 철수가 한참 침묵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그 바람 속에서 철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깊은 물처럼 보이던 그 눈동자가 처음으로 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는 어디 있소? 그 질문에 제 몸이 굳었어요. 이 사람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이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이를 이용하려는 건지. 이 남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철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소라, 나는 동물을 사랑했소.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오. 미라도 진심이었소. 둘 다 진심이었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소. 그런데 진심이었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을 삼키고 입을 다물었어요. 철수가 뒤를 돌아섰습니다. 36시간 줄 테니 사라지시오. 그 뒤에 돌아보며 덧붙였어요. 은별이 데리고. 그게 철수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6시간. 사랑의 자네가 만들어낸 마지막 선물.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36시간이 제 목숨과 은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36시간. 오후 2시부터 내일 밤 새벽 2시까지 그 안에 신의주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최소한의 짐을 챙겼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외투 하나, 모자 하나, 장갑 한 켤레. 그리고 아버지가 깎아주신 나무 참새와 다 깎지 못한 나무 토막. 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의 참새는 매끄럽고 왼쪽 주머니의 미완성 조각은 거칠었어요. 아버지의 완성된 것과 완성되지 못한 것이 양쪽에서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를 데리러 갔어요. 언니가 떠난 뒤 은별이는 언니의 이웃 아주머니한테 맡겨두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아이가 잘 먹었다 걱정 마라 하셨어요. 은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3달 된 아이의 무게가 가볍고도 무거웠어요.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안고 겨울밤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묶었어요. 아주머니가 포대기를 빌려주셨습니다. 두껍게 감싸야 해. 밤에 나가면 아이가 얼어. 아주머니가 은별이 위에 이불을 하나 더 덮어주셨어요. 아이가 꼼짝 못하게 단단히 묶었습니다. 움직이면 위험하니까요. 은별이가 답답한지 칭얼댔지만 곧 잠들었어요. 아기는 따뜻하면 잠이 드는 법입니다. 밤 11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골목을 지나 강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의주 시내에서 압록강변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예요. 경비 교대 시간의 빈틈, 야간 순찰의 사각지대, 감시 초소 간의 간격, 보위부 통신원으로서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압록강 하류에
오래된 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다리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파괴되었다가 임시로 복구한 것인데 그 뒤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 금지 구역이었어요. 사용 금지니까 경비도 느슨했습니다. 정식 국경 통과 지점이 아니니 경비 초소가 없었고 가끔 순찰만 도는 곳이었어요. 보이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다리가 밀수의 비공식 통로로 쓰인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그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리에 윤곽이 보였어요. 나무 기둥들이 강 위에 불안하게 서 있었고 널빤지가 드문드문 깔려 있었습니다. 난간은 없었어요. 관리가 안 되었으니 나무가 썩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다리 아래로 압록강이 흘렀어요. 12월의 강은 가장자리가 얼어 있었지만 중간은 아직 물이 흘렀습니다. 검은 물이 낮게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어요. 첫 발을 내디뎠어요.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무게를 견디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천천히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발밑을 볼 수 없었어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있었거든요. 손으로 더듬어가며 나무 기둥을 잡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널빤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체중을 옮기고 세 걸음에 1분이 걸렸어요.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은별이가 깨어났습니다.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추운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쉬쉬 달랬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이 되기 직전의 그 소리, 으아 하고 입을 벌리려는 그 순간의 소리가 다리 위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속삭이듯이요. 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언니의 맑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은별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멜로디는 이어갔어요. 은별이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에 반응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언니가 임신 중에 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테니까요.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 경비 순찰이었어요. 여기 누구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멈추고 돌아가거나 앞으로 뛰거나. 돌아가면 체포. 앞으로 뛰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썩은 나무 다리 위에서 등에 아기를 업고 뛰어야 했으니까요. 뛰었습니다. 뒤에서 멈춰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발밑에서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삐걱쾅 갈라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제가 밟은 널빤지가 갈라지면서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쏠렸어요. 팔을 뻗어 나무 기둥을 잡았습니다. 등에서 은별이가 흔들렸지만 포대기가 단단히 묶여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공기를 찢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경고 사격인지 겨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낮추면서도 앞으로 움직였어요. 멈추면 죽어요. 두 번째 총성. 탕! 이번에는 다리 바닥에 맞았어요.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성과 함께 조명탄이 올라갔어요. 하늘이 순간적으로 환해졌습니다. 조명탄의 불빛이 다리 전체를 비추었어요. 동시에 낙하하던 조명탄의 불씨가 오래된 나무 다리에 건조한 판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겨울 바람이 불자 화염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타고 있었어요. 제 뒤쪽에서 불이 시작되어 앞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갔어요.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랠 수 없었습니다. 뛰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뛰었어요. 불타는 나무 판자를 밟으며 뛰었습니다. 발밑이 뜨거웠어요. 군화 밑창이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불길이 솟구치면서 외투 끝자락을 핥았어요. 장갑 낀 손으로 불을 털어냈습니다. 연기 사이로 다리 끝이 보였어요. 중국 쪽 강변까지 몇 걸음. 불길에 기둥 하나가 꺾이면서 다리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리 전체가 강 쪽으로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세 걸음,
발밑에서 나무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두 걸음. 불꽃이 오른쪽 팔을 스쳤고 외투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 걸음. 발이 흙을 밟았어요. 땅. 단단한 땅. 등 뒤에서 다리 전체가 강으로 쓸려 들어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불붙은 나무 기둥이 부러지면서 검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치익치익 하면서 불꽃이 물에 닿아 꺼지는 소리. 나무가 으스러지고 강물이 뒤집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리. 10초만 늦었으면 저와 은별이도 그 불과 물 속에 있었을 거예요. 강둑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연기를 들이마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별이를 내려서 안아들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죽으면 울 수도 없잖아요.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다리가 있던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무전기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강 위로 울려왔지만 다리가 무너졌으니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잔해가 강물 위에 떠내려가면서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도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쓰기 위해 일어나야 했어요. 은별이를 다시 등에 묶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달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차서 멜로디가 엉망이었지만 불렀습니다. 강둑을 올라 중국 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중국 공안도 순찰을 돌았고 총성과 화염이 있었으니 곧 확인 나올 거예요.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연락처가 있었어요. 중국 단둥 시내의 한 조선족 식당. 거기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둥까지는 강변에서 1시간 정도 거리. 걸었어요. 겨울밤 새벽에 아기를 업고 중국의 도로를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를 지날 때마다 노출되는 느낌이 들어 불빛 사이의 어둠을 골라 걸었습니다. 단둥 시내에 접어든 건 새벽 3시쯤이었어요. 식당을 찾았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지만 뒷문 옆에 종이 달려 있었어요. 3번 누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종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조선족 아주머니. 제 얼굴을 보더니 한미라 동생이냐고 물었어요. 네. 그 한마디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와. 아이까지 있구나. 아주머니가 은별이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세상에, 이 추운 밤에 이 어린 것을. 따뜻한 방에 들어서니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를 내려서 이불 위에 눕혔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지니까 잠들려 하고 있었어요. 작은 입이 벌어지면서 하품을 했습니다. 3달 된 아기의 하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쌀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었을 때 위장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긴장 상태에서 갑자기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니 몸이 놀란 거예요. 천천히 먹어. 급하면 탈나. 아주머니가 등을 쓸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떠올라 울었습니다. 이날 밤부터 제 눈물샘은 고장이 난 것 같았어요. 울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해주셨어요. 언니가 이틀 전에 이곳을 거쳐갔다고요. 무사히 다음 안가로 이동했다고요. 살아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경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양까지 기차, 선양에서 쿤밍까지 장거리 버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브로커가 안내,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메콩강을 건너는 경로, 수천 킬로미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입을 꾹 다무셨어요. 쉽지 않아. 솔직히 아이 없이도 힘든 길이야. 그런데 방법이 없잖니. 가야지.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중국 대륙을 종단해야 합니다. 중국 내 이동은 전쟁이었습니다. 다리 위의 총성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요. 총알은 순간이지만 두려움은 매 순간이었거든요.
기차를 타면 검표원이 올 때마다 심장이 떠섰고 버스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꿈에서 공안이 쫓아와 벌떡 깨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은별이었습니다. 3달 된 아기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배가 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덥거나 추워도 울고, 그냥 울고 싶어서 울기도 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숨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렌과 같았습니다. 단둥에서 선양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어요.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선족 여성으로 둔갑했어요. 중국어를 못했지만 조선족 중에는 중국어가 서툰 사람도 있으니 말을 최대한 아끼면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표를 살 때 은별이를 안고 줄을 섰는데 앞에 있던 중국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며 뭐라고 말했어요. 중국어라 알아듣지 못했는데 웃는 얼굴이었으니 좋은 말이었겠지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출발한 기차라 승객들이 대부분 졸고 있었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뜨며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분유를 젖병에 타서 물렸어요. 은별이가 젖꼭지를 물고 빨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습니다. 쪽쪽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선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조선족 교회 지하실이었어요.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지하실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탈북 동포를 돕는 교회가 중국 곳곳에 있다고 하셨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한다고요. 선양에서 쿤민까지는 장거리 버스를 탔습니다. 이틀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은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정체를 숨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분유를 타야 했고 울음을 달래야 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마다 연변이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물으면 아이가 잠이 들어서요 하고 대화를 차단했어요. 쿤밍에 가까워졌을 때 버스가 고속도로 검문소 앞에 멈추었습니다. 공안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신분증 확인이었습니다. 앞좌석부터 한 명씩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꺼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서 꾹 눌러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아기가 배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으앙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버스 안을 채웠어요. 공안이 이쪽을 봤습니다.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다가오면서요. 은별이를 안아 올려 어깨에 기대었어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면서 쉬쉬 했습니다. 제발 그쳐라.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은별이의 울음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졌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악을 쓰듯 울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쳐다봤어요.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초, 10초. 은별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공안이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국어로 물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는 거 보니 아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한참을 말했어요.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지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공안이 다음 승객에게로 갔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뒷좌석 여자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뭐라고 중국어로 말했는데 억양으로 보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한 건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둘러댄 것일 수도 있고 친척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중이라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 낯선 여자의 한마디가 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도움. 세상에는 이유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버스가 쿤밍에 도착했을 때 은별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만졌는데 뜨거웠어요. 이동 중에 찬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린 거였습니다. 3달 된 아기의 감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을 확인당할 수 있었습니다. 쿤밍의 안가에서 만난 브로커가
조선족 의사를 데려와 주었어요. 의사가 은별이를 진찰하더니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 약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돈은 됐다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가 건강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밤새 은별이 곁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 말을 짚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하시던 것처럼요. 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을 짚어주는 것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약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약이 없어서였잖아요. 약만 있었으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잖아요. 은별이가 약을 먹고 이틀 만에 열이 내렸어요. 작은 입으로 응 하는 소리를 내며 제 얼굴을 올려다볼 때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제가 사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제 이유였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브로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었습니다. 은별이를 등에 묻고 산을 올랐어요. 오르막에서 다리가 풀리고 내리막에서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신기하게도 산길에서는 잘 울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요람처럼 느껴졌는지 등에서 곤히 잤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선 건 출발한 지 한 달이 넘어서였어요. 2004년 1월 말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려면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강이에요. 압록강 다음에 메콩강. 제 인생은 강을 건너는 인생이었어요. 메콩강은 압록강과 달랐습니다. 얼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니까요. 따뜻했고 물이 흘렀습니다. 대신 물살이 거셌어요. 작은 나무배로 건너야 했는데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은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5달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은별이가 제 옷깃을 잡고 웃었습니다. 물이 반짝이는 게 신기했나 봐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공포를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았을 때 2004년 2월 초였어요. 다리를 건넌 지 약 45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별이를 안은 채로 대사관 바닥에 앉았는데 직원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3,000km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으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은별이의 건강검진을 해주었어요. 건강했습니다. 3,000km를 이모의 등에 업혀 이동한 5살짜리 아기가 건강하다는 진단. 의사가 아이가 튼튼하네요. 했을 때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지켰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켰다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작았어요. 구름 위를 날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신의주가 있겠지. 불타서 무너진 다리의 잔해가 아직 강에 남아있겠지. 그리고 철수가 있겠지. 36시간을 준 그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004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 공항의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사방이 환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어요. 은별이를 안고 서서 공항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배가 고파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건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이지 먹을 것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탈북경이 보이부 근무 이력 다리에서의 총격과 화재,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별이에 대해서도요. 이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혈연상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은별이를 안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품에서 떨어지면 울어서 아이를 맡길 수 없었어요. 이모에게 안겨 있어야 안심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경기도의 작은 도시, 방 2칸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집이었지만 은별이와 저한테는 성 같았어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
밤에 잠들 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데 밤이 되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언니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철수.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1년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남한 생활은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총알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말투가 달라서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면접에서 이력서의 빈칸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면접관을 만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별이의 출생 서류도 문제였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남한에서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친모가 아니니까 입양 절차도 밟아야 했어요. 서류 앞에서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지만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의 상담사가 하나하나 도와주었습니다. 그 상담사 이름이 박정은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여자,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우왕좌왕할 때마다 괜찮아요. 하나씩 하면 돼요 하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정은 씨도 탈북민이었습니다. 먼저 와서 정착한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일을 구했습니다. 전자장비 수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이부에서 통신 장비를 다루던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고장난 부분을 찾아 고치는 일.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기계를 만지면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어디가 고장인지 소리만 듣고 알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통신원 시절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던 그 감각이 고장난 기계의 이상 신호를 찾아내는데도 통했거든요. 수리점 사장님이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보이부에서는 사람을 잡는 일에 쓰이던 기술이었지만 여기서는 물건을 고치는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 그 차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은별이가 돌이 지나면서 첫 단어를 배웠습니다. 첫 단어가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어요. 이모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이모예요. 엄마가 아니라 이모. 그런데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첫걸음을 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모면 그건 이모인 건지 엄마인 건지 경계가 어디인 건지 모르겠었어요. 2005년 가을이었어요. 은별이가 2살을 갓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은 씨가 전화를 해서 소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하더니 한미라 씨가 남한에 입국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언니가 온 거예요. 살아있었고 남한까지 왔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언니를 봤을 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언니 눈에는 세상을 믿는 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하는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언니는 중국에서 한번 잡혀서 북송될 뻔했다가 브로커가 뇌물을 써서 풀려났다고요. 라오스 산길에서 사흘을 헤매며 물도 못 마시고 걸었고 태국 국경에서 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다고요. 저보다 훨씬 오래 떠돌았어요. 1년 반 넘게요. 면회실에서 은별이를 안겨드렸어요. 언니가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아 엄마야, 엄마 왔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별이가 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를 알아보는 건지 모르는 건지 2살 넘은 아이한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헤어진 엄마의 기억이란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은별이가 언니 품에서 울지 않았어요.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피의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언니한테 물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그 3글자에 다 담겨 있었어요. 용서라는 게 뭔지 그때 생각했어요. 용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안고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언니가 저를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니도 피해자였어요. 속은 거였어요. 그리고 은별이는 그 모든 것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가장 순수한 존재였어요. 알겠어 언니. 우리 앞으로 잘 살자. 그 말을 하는데 울음이 나왔어요.
언니도 울었어요. 은별이가 둘 사이에서 갸웃거리며 왜 울어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온 뒤 우리는 같이 살았어요. 제가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언니와 은별이와 셋이. 방 2칸에 셋이 살기에 좁았지만 북한 집에 비하면 궁전이었어요. 언니는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던 손으로 이제는 크루아상과 식빵을 만들었어요. 언니가 처음 크루아상을 집에 가져왔을 때 은별이가 두 손으로 잡고 뜯어 먹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바삭한 겉면이 부서지면서 버터 향이 퍼지고 은별이의 볼에 빵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빵을 먹으며 웃는 평범한 아침이 3,000km 너머에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현재 은별이는 22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요.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모가 나를 업고 다리를 건넌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를 위해 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언니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인데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단골이 많습니다. 언니는 반죽을 할 때 노래를 부르거든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반죽을 치대면 밀가루에 마음이 스며드는 것 같다고 언니가 그래요. 저요? 저는 전자수리점에서 계속 일하다가 5년 전부터 직업훈련 강사를 겸하고 있어요. 탈북민들에게 전자장비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일. 손에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교실에서 수강생들한테 납주받는 법을 가르칠 때면 아버지가 나무를 깎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지의 손재주가 저를 거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다 깎지 못한 그 나무 조각을 제가 다른 형태로 완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철수 소식은 모릅니다. 22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36시간을 주고 돌아선 그 뒷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았을까요? 무사할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합니다. 철수가 은별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 깊은 눈에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 미워하냐고 물으시면 모르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건 맞아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것도 모자라 수사 대상에게 마음을 준 것도 수사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제게 결혼을 말한 것도. 그런데 그 사람이 36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은별이도 여기 없어요. 미움과 감사가 뒤엉킨 채로 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정리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은별이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건 은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언니와 저 그리고 은별이 셋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아, 네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은별이가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 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모는 아빠를 미워해요? 22년 동안 정리하지 못한 질문을 아이가 정면으로 던졌어요. 미워했었어. 많이.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 사람이 36시간을 줬거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모도 너도 여기 없어.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사람이었나 봐요. 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은별이가 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란 원래 복잡한 존재인 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미완성의 나무 조각 아직 가지고 있어요.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 가끔 꺼내서 만져봅니다. 깎지 못한 모서리가 거칠어요. 아버지가 뭘 만드시려던 건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모릅니다. 그 나무 토막을 은별이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은별이가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이거 새인 것 같아요. 날개가 있잖아요. 제가 거의 30년간 보지 못한 것을 은별이는 단번에 봤어요. 거친 모서리 속에 숨어있던 날개를 아버지가 만드시려 했던 건 새였을까요? 참새가 아닌 더 큰 새. 하늘을 나는 새. 아버지가 날개를 만드시다 돌아가셨고 그 미완성의 날개가 세대를 건너 손녀뻘 아이의 손에 닿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소라입니다. 2003년 12월 압록강에 불타는 다리를 건너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온 여자. 사랑에 배신당하고 조카를 업고 3,000km를 도주한 여자. 은별이의 이모.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하나예요.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사랑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요. 무너진 다리 위에서도 사람은 건너갈 수 있어요. 뛰면 됩니다. 등에 업은 것이 무겁더라도 뛰면 됩니다. 다리는 불탔고 무너졌지만 저는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자장가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미완성의 나무 조각을 저는 깎지 않기로 했어요. 미완성인 채로 두기로 했습니다. 완성하면 아버지가 끝나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면 아버지가 아직 깎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은별이가 그 조각에서 날개를 봤으니까요. 다 깎지 않아도 날개는 이미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보는 사람의 눈이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딸이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가 불타는 밤에도 주머니 안에 넣고 뛰었습니다. 외투에 불꽃이 옮겨 붙고 발밑에서 나무가 무너질 때도 주머니 속에 그 조각만은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길이 저를 건너게 해준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은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피로 따지면 남이지만 마음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나무 조각을 보고 새라고 했어요. 날개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만들려던 것을 이 아이가 알아봤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된 날개가 세대를 건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약하다고 하셨지요. 맞았어요. 언니는 약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약한 언니가 겨울밤에 압록강을 혼자 건넜어요. 중국 땅에서 1년 반을 떠돌며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빵을 만들고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면서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강해지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언니가 증명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그 언니를 제가 지켰고 언니도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를 한 사람에게 윤철수 씨, 당신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 준 36시간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 전하고 싶습니다. 은별이가 자랐어요. 22살이에요. 키가 크고 눈이 깊어요. 당신을 닮았어요. 당신의 그 깊은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복잡한 사람이었다면 은별이는 단순하고 맑은 사람이에요. 복잡한 아버지에게서 맑은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워하느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 때문에 울었고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오래 멈추었던 장면은 은별이가 미완성 나무 조각을 보고 새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깎지 못한 나무 토막을 만난 적이 없는 아이가 알아보는 것.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것이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의 멜로디가 다 만들지 못한 것을 완성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이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철수라는 인물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배신자, 나쁜 남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지지 않더라고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면서 배신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복잡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 중에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들도 계셨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유였다고요. 북한을 떠나게 한 것도 사람이고 살게 한 것도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시작하려 할 때 과거를 묻기보다 지금 현재를 봐주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